안녕하세요. 주말인데 좀 쉬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에 처음에 이제 조선 했고 우린 조선시대 것 좀 봤고 두 번째 이제 우리 대구 출신의 위대한 화가 이인성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서양 거를 준비했습니다. 서양 미술이 우리보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서구 문화 속에 살아도 우리가 어떤 깊은 전통 같은 건 아직도 유교나 불교 이런 전통에서 살기 때문에 좀 낯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낯설어요. 그리고 저도 서양인이 아니라서 늘 서양 미술 접할 때 좀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그거를 알까기를 해서 호두까기처럼 껍질을 까서 이거 무슨 내용인가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되면 어떤 미술, 어떤 작품이 나와도 가능하거든요, 해석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그 그림을 보는 눈은 비평이다. 비평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비평은 크리네인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크리니인, 그게 to separate, to break down. 깬다, 깨버려, to break. 깨서 해야 돼요. 근데 뭘로 깨냐, 그럼 언어. 문자, 언어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중요하고 모든 거는 언어로 해석한다. 사고도 언어로 한다. 그림도 이미지를 깨는 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보가 비단 없더라도 자기가 해석을 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양한이 오늘은 한 30명 작가를 잡았는데 너무 시간이 늘어져서 8작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자리에 앉아주셔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세요? 프란시스 베이컨. 서양 미술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그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있죠? 그분 17대 손입니다. 우리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극장우상, 동굴우상, 시장우상, 아이들론, 우상론 배웠죠? 그 사람의 경험론, 영국 경험론의 수장자인 그 철학자의 17대 손이. 그래서 이름을 자기 할아버지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검색을 하면은 그 손자가 더 많이 나와요. 이 화가가. 그래서 그 정도로 위대한 화가입니다. 기괴하죠, 생긴 게. 이 사람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졌어요. 평생 결혼도 안 했고요. 이 사람은 게이였어요. 그림을 보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런 그림. 자화상 연구라는 그림인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만년에 그린 거죠. 근데 형체가 이그러져 있죠, 지금. 그리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밑으로 그림자가 쫙 분신처럼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모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모기장처럼 언제나 이런 모기장에 가두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 작가는. 그래서 구도나 이런 게 보면 너무 완벽하죠. 이런 그림을 대구미술관에서 전시해야 되는데, 모마에서 옛날에 했었죠. 한 5년 전에 했었나? 한 7, 8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구름 같은 관객이 몰려들었죠. 그 서양 미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최고의 화가로 꼽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때 인간의 불안이나 고뇌 같은 거, 믿을 수 없는 현실들, 이런 거를 고발하는 작가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벨라스케스가 그린 인노센트 교황이죠.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네 실물을. 근데 이제 이게 내셔널 갤러리 런던에 있을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이 런던에 활동했는데 이 그림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리고 이걸 그리면서 이 사람이 스타가 됩니다. 이노센트 교황. 비명을 지르죠, 교황이. 이노센트라는 거는 순수하다, 결백하다 이런 뜻이죠. 이노센트 교황으로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그림이죠. 비명을 지르고 형체는 있는 듯 마는 듯 흘러갑니다.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사방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환영을 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도 아주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크럭시피션,
이게 저기 뭐야 책형을 뜻하죠.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거에 대한 바탕화를 위한 새 삼면화 연구.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만 있죠. 이렇게 울부짖는 괴수의 모양을 이렇게 삼면화로 그리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뭘 그렸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그냥 기괴하다, 엽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회화라는 건데 이 사람의 출세작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노센트 교황과 비슷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산이 가려져 있고 고기, 정육 이런 도살장의 느낌으로 이걸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 뭐 미술 교육을 전혀 받은 적도 없고요. 불황화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도살장에서도 일했고요. 거렁뱅이, 우리 대구말로 하면 거러지라고 하죠. 거러지 생활도 했었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림만은 놓지 않았죠. 우산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고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을 텐데 지금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조지 다이어라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애인일 겁니다. 그 사람 애인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렸다. 전구가 하나 있고요. 방에 갇혀 있고 그림자가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서류 더미가 흩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형체는 알아볼 수 없게 이그러져 있죠. 이거를 뭐 실존적인 고뇌,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방향성 없는 세계에 대한 어떤 자기 불안,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 그동안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인생이라는 것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스크린 뒤로 숨어버린다. 나는 주로 그들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삶 자체가 폭력적이고 죽는다는 행위조차도 폭력적인 거다. 폭력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늘 폭력이, violent thing. 모든 게 폭력적이라는 삶 자체도 그렇고 죽음 자체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건 다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이 사람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군인인데 이 사람이 군인인 집안은 어떻게, 여기 혹시 아버지가 군인인 분도 계실 텐데 군인인 사람들은 절도 있고 남성적이고 이런 걸 가르칩니다. 굉장히 절도 있고 그 다음 보수적이어야 되고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데 얘가 이제 성 정체성에서 갈등을 겪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들하고 이제 어떤 그 애정행각을 심하게 벌였어요. 어렸을 때. 우리 나이로 치면 뭐 17, 18살 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남자 어른들을 만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군인인데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이 게이 섹슈얼, 호모섹슈얼을 한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그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했는데 듣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때렸어요. 막 때렸는데 어디다 이제 말 그래도 안 들으니까 엄마 드레스룸에 가두고 이렇게 폭력을 가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엎드려 웅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발 그림자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경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평생 그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폭력적인 거, 군인의 그 도덕성이 가질 수 있는데 군인은 최고로 도덕적이어야 되는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기도 한데 그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때리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상흔을 가지고 산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고 아버지는 이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 사람들인데 런던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군인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죠. 그래서 방치를 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사람은 그냥 유모가 모든 교육을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은 폭력적이다. 그러고 죽는 것도 폭력적이고 사람들은 그거를 외면하고 뒤로 숨는다. 근데 그건 난 바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절망의 감정하고 불행 이런 거는 오히려 예술가로서 어떤 만족보다도 오히려 더 유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절망과 불행이야말로 모든 감각을 펼쳐놓고 더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불행하고 굉장히 절망스러웠던 자기 과거를 오히려 회화로 그렇게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보면은 모든 거에서 이제 자기는 인노센트한 사람이고 남자를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성 정체성이 그렇게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런 그 비명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늘 갇혀 있는 거, 그 드레스룸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어떤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평생을 이 모기장을 그렸습니다. 그 모기장은 바로 아버지의 학대, 그다음 아버지의 폭행, 그거로부터 이제 그 연유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지의 폭행으로부터 이 사람은 탈출구를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모예요. 프란시스 베이컨, 제시 라이트푸트라는 분이 제시 오른발.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죠. 이분이 이제 평생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스타가 되고 돈이 이제 억만장자가 됐어도 이 할머니가 돌봐줍니다. 밥도 해주고요, 빨래도 해주고, 거의 소울메이트 인간에서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여동생도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유모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애인과도 같고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모든 거를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투자도 이 할머니가 해줬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BBC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방송을 해준 게 아주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By any standard, 어떤 기준보다도 제시 라이트푸트는 비범한 유모였다. 그는 아티스트 프란시스 베이컨을 돌보았을 아일랜드, 그 다음에 나중 시기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된다? became his drug dealer, 마약 상인. 이 사람 마약을,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마약을 구해줘요. 그 다음에 organizer of the gambling, 도박판도 벌여줬답니다. 그러고 even his pimp, 장녀들까지 다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그 성적 유희, 마약, 도박 이런 거를 할머니가 챙겨줬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나서.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기발한 그림이 나오고 우리 한국인이나 일본인, 중국인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회화 표현 양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철학이나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질 들레즈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감각의 논리라는 책이 있어요. Logic of Sense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감각이 오히려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계산 능력, 로직, 논리보다 오히려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 그림을 분석하면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동물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질 들레즈,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논변을 이렇게 쭉 해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됐는데 이제 영어본으로 보세요. 그 번역이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셀 브루타에스라는 굉장한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벨기에 출신 시인이었어요. 가난하다가 이제 거의 50 무렵에 이제 그 화가, 예술가, 설치미술가로 데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마에서도 회고전을 열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벨기에 출신이라고 했죠. 벨기에 음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뮬이라는 그 홍합 찐 거예요. 버터 넣고 그냥 찐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유명합니다. 딱 보면 이게 무슨 작품이야 싶잖아요. 뭘 나타낸 것 같아요. 냄비에다 이제 홍합을 잔뜩 쌓아놓고 덮었습니다.
You sell with white sauce. 이 화이트 소스는 그냥 물감이에요. 그냥 그뭐 버터 소스 같은 음식이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런 그림. 우리가 냄비를 먹으려면 그냥 어떻게 해요? 홍합을 하면 홍합을 한 이 정도 넣고 삶잖아요. 근데 이게 요만큼 이제 부풀어져 있습니다. 이 인간을 얘기해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려서부터 밥 먹고 뭐 잠자야 되고 소변을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욕구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총칭해서 디맨드 요구라고 하거든요. 디맨드에서 욕망, 우리 생리적 욕망을 뺀 거를 욕구라고 해요. 아니, 욕망이라고 해요. 욕구를 뺀 걸 욕망이라고 해요. 디자이어. 그거는요, 라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기 때를 이제 상상계라고 해요. 아기 때.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가 생기면은 상징계로 진입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계는 뭐냐면은 언어로 이제 그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변호사가 되고 싶어. 화가가 되고 싶어. 그런 욕망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 대해서 모방을 통해서 욕망은 채워지거든요. 욕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누가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큐레이터가 되고 싶으면 모델이 필요해, 늘. 그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그래서 모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헤럴드 제만, 내가 헤럴드 제만처럼 되고 싶어. 그 욕망을 모방하면서 하는데 결코 평생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 부풀려진 인간의 어떤 욕망, 그거를 이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딱 하나의 화면으로, 하나의 벨기에 사람들이 늘 먹는 음식 가지고 이거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굉장히 시적인 작품입니다. 현대미술은 시로 해석해야 돼요. 언어, 시, 이렇게. 이건 이제 오토포트레이트 자화상이죠. 자기 얼굴을 이제 유리컵 속에 단순히 넣고 위에는 그냥 소금을 채워놨죠. 이거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자기 자아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빙산처럼 크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의식이라는, 이성이라는 거는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걸쳐있는 멀러러블, 굉장히 깨지기 쉬운 형태로 이끼처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다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이 빙산이라면은 이성은 아주 얇은 막에 불과해요. 그래서 깨지기가 쉽죠. 그 어떤 자아, 인간의 모습. 그걸 소금으로 채워놨어요. 그 소금의 뜻은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약한 걸 알아. 나는 그냥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에피메랄한 굉장히 짧은 그리고 깨지기 쉽고 순간적인 존재일 뿐이야. 하지만 소금과 같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의지를 이거 하나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명작의 반열에 미술사에서는 취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피에스트 사브르, 모래 그림, 모리의 타피에스트. 사브르는 이거 모래라는 뜻이거든요, 불어로. 이제 이게 근데 모래라기보다는 이게 다 계란입니다. 계란 껍질을 다 올려놨어요. 이거는 보면 이제 딱 보면 어떤 지도 같기도 하고 어떤 무슨 전쟁을 할 때 하나하나 이제 전략판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죠. 이거 뭐 군인의 배치도 같고 결한 하나를 상징하는 게 한 개인을 뜻합니다. 이 개인이 삶을 살 때 개인은 세계와 이런 전쟁, 예를 들면 이제 투쟁, 스트러글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계와 나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내 결합보다도 부서지기 쉬운 내 존재는 이런 배치, 전략, 투쟁 이런 관계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의자같이 이렇게 편히 앉아야 되는 거에도 이렇게 아슬아슬한 개인들이 올려져 있다. 세계가 편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편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략관과 우리가 건설된 어떤 문명을 상징해요.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는 거죠. 하나하나. 하나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존재로 우리가 끌려다니고 배치된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인 화면으로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적이고요. 그 하나, 이 시각적인 이미지 하나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을 깊게 빠져들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평가를 잘 받습니다. 끝으로 이 사람은 이제 살롱 누아르의 방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런 무슨 컵 같은 게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몇 단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3개, 13층으로 이렇게 됐네요. 보면. 이거는 뭘 뜻할까요? 친구가 죽었을 때 친구를 애도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그 힌트인데, 누아르의 방. 이게 보면은, 하나가 이제 어두운 게 있고, 흰 게 있고, 어두운 게 많을 때도 있고, 흰 게 많을 때도 있고, 어두운 게 좀 더 좀 강하고, 흰 게 좀 많을 때도 있고, 이게 계속 올라가 있죠. 뭐 우리 동양에서 일릉일양지위도 한 번 음악을 한 번 양하는 게 도라고 하고, 태극도 보면은 무한히 순환하죠. 음과 양이. 태극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우리 동양에서는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태극이. 그래서 이제 우리 태극기가 굉장히 위대한 그런 문양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태극기를 맡겼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태극기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에너지, 그 다음에 죽음의 그림자.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또한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도 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 늘 질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 삶,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지만 늘 따라다니는 거는 뭐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그렇게 삶과 죽음의 양면성이 교차하면서 살아왔던 친구에 대해서 애도를 그걸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거를 딱 하는데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브루탈스 작품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다 하나씩 읽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현대미술을 나와도, 복잡한 게 나와도 다 해석을 하고 깰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대미술이라는 거, 아니면 고전미술이라는 거 다 정보가 주어지고 제목이 있으면은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일까, 무엇을 이 사람은 표현했을까 고민을 하고 쭉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삶도 생각하고 경력도 생각하고 발언도 생각하면은 결국은 풀립니다. 모든 작품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느낌 좋은데 이거 뭐 괜찮아, 이 작가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모든 작품 하나하나를 다 깨서 맛을 볼 줄 알아야지 진정한 그림에 대한 감상법이 되겠습니다. 작품도 그렇고요. 필립 거스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인 화가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존경받는 화가예요. 작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 같습니까? 어떤 말발굽 같은 거죠. 신발 구두창 같은 게 이렇게 다리하고 늘 쌓여져 있죠. 아주 그 표현이 근사하고 산뜻하고 절묘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들 질감 같은 게 맞대이르게 살아있고 리드미컬해요. 표현 굿자죽 자체가.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림 같은데, 이 제목 이제 모뉴멘트라는 기념비. 뭘 뜻할까요? 기념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거나 어떤 인물, 위대한 영웅이나 정치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던 정치가라든지 하여튼 굉장한 부를 국가에게 심어준 어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 하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기념이라는 거는 모든 인간 개개의 이력, 구두라는 거는 이력을 뜻합니다. 삶의 커리어를 뜻해요. 모든 사람의 커리어가 합쳐져서 만든 게 바로 기념비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념비라는 거는 한 개인의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의 밑바닥, 우리 삶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게 뭡니까? 발바닥입니다. 근데 발바닥이야말로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언제나 우리를 하루를 지지해주는 어떤 가장
기초적이고 시원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발바닥 밑에 구두가 있어요. 그래서 구두. 그래서 이력할 때는 이가 신발 리자입니다. 신발이 걸어왔던 역사, 이게 바로 캐리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두야말로 한 개개인의 모든 인생을 떠받쳐줬던 구두로부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체 구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어떤 상징책이라고, 기념비다. 그거야말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자체가 생각이 참 좋죠. 이것도 이 사람은 이제 언제나 이제 그 머리 하나만 이제 눈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붓 하나, 그 다음에 책 하나, 그 다음에 와인병, 정부 하나, 이거를 이제 자기 이제 딱 그렸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 그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은 센티멘탈리즘이라고 그래요. 어떤 감수성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감상주의, 상처를 딱 주면서 아프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센티멘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자아를 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순수한 내면의 자아를 이 사람이 얼굴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눈 하나로 의지하면서 살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생존하는 방법은 언제나 붓하고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술병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내가 아무것도 어이하지 못할 때 나를 의지해주고 위로가 되었던 술 한 병, 그 다음에 붓 한 자루, 그 다음에 책 몇 권. 이게 이제 자기 자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빛을 밝혀줬던 조그만 전등 하나. 이게 이제 자기 삶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센티멘탈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더부룩하게 자란 수염.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새해가는, 빠져가는 머리털. 이걸 표현하면서 이제 점점 자기가 이제 나약해지지만 자아를 깨달아가는 과정. 요거를 이 화면으로 담은 겁니다. 헤드 앤 보틀. 유명한 그림이 아주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블랙시, 흑해라는 거고, 하나 이제 신발이 이제 빠져가죠. 이제 한 개인이 이렇게 잠겨가고 추락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기념비처럼도 보이죠. 아까 그 기념비하고 그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빠져들이고, 이 대양, 이 검은 바다, 이 무서운 세계 속으로 살다가 자기 삶을 다 불태워가면서 이제 빠져갑니다. 이제 죽음으로 가겠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구두 하나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자, 이 사람 발언 한번 보죠. 당신이 뭔가를 그릴 때 그 그림이라는 거는 무언가 다른 걸로 뜻밖의 결과로 변한다. 근데 그 무언가는 굉장히 예상하기 힘든, 예상할 수 없는 걸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구두 하나를 그리고 밑바닥에 이제 검은 바다를 그렸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결과, 어떤 인간의 모습, 살면서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사라져가는 어떤 쓸쓸한 우리의 인생 같은 거, 이거를 센티멘탈하게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 그 알서단토라는 평론가는 이 사람의 그림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냐면, 무지하게 착한 사람이래요. 필립 거스턴이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착하고 예민하고 너무 선해가지고 악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알서단토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량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악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악한 짓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인데 늘 악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백인의 중산층 이상에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는데 늘 이런 걸 그렸습니다. 이게 KK가 아니죠. 그래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의 그 복면 입장인데, 스퀘어스키프는 이제 꼼짝만 했을 때 옴딱달싹 못하는 상태를 스퀘어스키프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렸습니다. 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언제나 왜 우리가 백인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왜 이런 어떤 흑백의 갈등이 있고 유색인종을 우리가 탄압해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성을 억압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KK단을 상징을 하면서 백인들이 잘 살고 안에 살까? 이 고민만 합니다, 화가들이.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죠. 늘 이제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언제나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시적으로. 자,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남자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웬만하면 다 잘생겼어요. 이탈리아 가면. 이 사람도 젊었을 때 무지하게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33년생인데 지금도 체력도 건장하시고요. 너무나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영화배우 뺨치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는 뭐 보통 가면은 푸주간이나 어디 뭐 치즈 가게 같은데 아저씨들도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제 집사람하고 여행을 하고 싶은데 이탈리아만은 안 가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뺏길지도 모릅니다. 두려워요, 이탈리아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는 여학생이나 처녀들은 이탈리아로 놀러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자들은요,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러시아 이런 데로 가라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남남 북녀가 맞아요. 남쪽 이탈리아, 북쪽 러시아. 이쪽에 전 세계 이제 그 남남 북녀는 통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르테 포베라의 수장이에요. 그런 어떤 60년대 나왔던 이탈리아의 미술 운동이었는데 아르테 포베라는 좀 가난하다, 뭐 밑바닥층이다 이런 걸 얘기하자면 가장 하찮은 것을 예술로 이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 우리 주변에 널린 거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사주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그때 미니멀리즘이 유행을 했어요. 미니멀리즘은 굉장히 아까 말했던 서구 구미 백인들 엘리트들의 어떤 굉장히 지적 게임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자 그냥 바닥층 같은 걸로 해야 된다. 이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단순한 회화를 그렸어요. 별 영향을 못 받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누더기의 비너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이런 누더기를 자꾸 그립니다. 이 누더기라는 이제 모든 시민들, 우리가 이름 없이 살다가는 시민 전체, 국민 전체, 사람들 전체를 뜻해요. 그 안에 이제 비너스라는 이 여신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아름다운 게 과연 무엇일까? 비너스라면 무조건 아름답다. 남자는 누가 아름다워? 아폴로 신이 가장 아름답고 여자 신은 비너스 신이 아름답다. 이거 통념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의 상징입니다. 그 미의 상징이 이제 누더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그 미라는 게 이제 두루편자가 있어요. 두루편자. 보편할 때 편자. 그 다음에 치우칠 편자가 또 있어요. 치우칠 편자. 그래서 미는 편재한다. 치우쳐서 존재한다는 뜻이 있고, 아름다움은 편재한다. 보편적으로 두루 존재한다. 이런 라틴어 뜻이 있어요. 한문으로는 편재 둘 다 발음이 똑같은데, 근데 비너스라는 건 뭐예요? 치우쳐가지고 어떤 고고한 어떤 상징입니다. 아름다움은 특별한 어떤 것이다라는 거고, 의식이고, 우리 미의식 속에 어디 있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입니다. 미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전체,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누더기하고 비너스, 편재되는 거하고 대비를 시켜가지고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꿔줍니다. 이게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누더기 오케스트라라는 작품인데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거는 그 누더기들 옷들, 이거 버려진 옷감들은 우리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주전자를 끌어올라가지고 이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나서 이 유리판에 이제 이슬이 쫙 맺힙니다. 이거는 굉장히 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의식에 어떤 신비감을 주는 거. 그래서 그 신비감을 줄 때 우리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카톨릭 아닐 거예요. 카톨릭인데 연기를 이렇게 채우죠. 향기가 나는 연기. 그 연기는 뭐냐면 그 미사 과정에서 신비화를 극대화로 끌어내는 거거든요. 미스터리한 어떤 감정들, 종교적 감정은 이렇게 승화시키는 어떤 행위예요.
그 행위인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연기 이거를 가장 우리 평범한 거, 물 끓는 주전자로 그걸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평범한 걸로 그 어떤 재단, 어떤 미사 같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어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걸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더기 오케스트라 그러면서 저 주전자에서는 소리가 좀 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것도 굉장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이제 에트루스칸 홀딩업이라 거울을 들고 있는 에투리아 사람들이라는데 에투리아 사람이 에투리아가 어디냐면은 로마인이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하기 전에 살았던 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 그 이전에 이 사람 에투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싸움을 싫어하고 굉장히 뭔가 평화적이고 그랬던 민족이라고 그래요. 로마인 멸망되기 전에는 그 에투리아 사람들의 어떤 현명한 이거 그 유물이 이제 발굴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나가서 이제 거울하고 이제 마주치게 만듭니다. 이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거울 페인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인데 이제 거울을 깨요. 퍼포먼스를 하죠. 2009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거울을 깨는 장면인데 그 판에다가 거울 뒷면에다가 이제 물감을 아크릴 물감을 쫙 바르고 나서 이 사람이 깨요. 그래서 깨진 어떤 화면들로 작품을 이렇게 연출합니다. 거울 페인팅인데 이거는 뭐냐? 거울은 뭐냐면은 자아를 비추어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지도일 수도 있고 어떤 거울인데 말 그대로 거울인데 그 서양에서는 굉장히 예술론을 할 때 최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그 플라톤 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이제 동굴의 비유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죄수가 이제 동굴에 갇혀 있는데 평생 이제 목은 이제 고정되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횃불을 켜줍니다. 이제 수감하는 그 죄수들을 이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가 이렇게 보이고 잎사귀도 보이고 그 그림자가 이제 진리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쇠사슬이 헐거워져 가지고 동굴박을 착 탈출을 해서 진정한 태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동굴에 비유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를 리얼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실제 있잖아요. 실제이다. 이게 가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는 따로 있다. 이데아에 대해서 그 관념으로 있는 우리가 뭔지 모르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눈앞에 이제 영상으로 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해서 대상을 바라보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방이가 보는 세상하고 개가 보는 세상하고 인간이 보는 세상은 다 각기 다르듯이 더 원래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현상은 다 가상이라는 거예요. 버추얼리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거울, 물에 비춘 그 나르시스의 물그림자, 그다음 예술 이거는 다 가상의 세계예요. 그렇게 비유됩니다.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모방을 한 게 되기 때문에 실제라는 가치로부터 단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그리고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도 진실이 아닌데 침대를 그린 그림은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술은 가상이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든다. 예술가 추방론을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이 정작 본인은 최고의 시인이면서 그런 어떤 그 동굴의 비유 유명한 플라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림이라는 거. 그림이 이제 모든 그림은 다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어떤 서양의 유구한 전통으로부터 거울 가진 거를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때렸죠. 때려가지고 이제 어떤 자기가 어떤 그림의 형상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객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기발한 착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거울 페인팅이라는 만든 것 자체가 우리 앞에 가장 흔한 거울이지만 이걸 깨가지고 그림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바라보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놀라운 전환이거든요. 발상의 전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거울 페인팅이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기도 하고 언젠가 꼭 돌아가시기 전에 초대하고 싶은 그런 작가예요. 자, 이거는 심판의 거울, 판단의 거울, 미러 오브 저지먼트라는 작품인데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 게 미로 같죠, 미로. 알 수 없는 미로처럼 이렇게 가는데 이 작품은 뭘 뜻하냐면은 저기 끝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 저 이 관객이 이 길들을 이렇게 따르고 혼란스러운 길을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마주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판단의 거울, 심판의 거울, 판단의 거울이 맞겠네요. 판단의 거울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걸 딱 보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춥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다는 그 어떤 관념 자체를 자기가 이제 이미지로 시각화를 시키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 이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불안정하게 높이 올라가 있죠. 이거 보면 우리가 상층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대통령, 무슨 경제 총수, 뭐 어떤 엘리트 집단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높이 올려져, 불안정하게 올려져 있고, 우리 다수 사람들부터 쭉 올라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비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평면의 수평한, 완전 무결한 그 수평에 대해서 그 완벽한 거울로 이렇게 딱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지금 머리는 어떤 모양인지, 내 상황이 좋은지, 얼굴빛은 좋은지, 이거 완벽한 거울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울로 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 거기를 미로로 이렇게 왜곡되면서 어지럽게 이렇게 오면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역사, 인간의 방법, 이런 거를 이거를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판단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서 우리 앱서디티, 웃기는 어처구니 없음, 인간의 어처구니 없는 역사와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또 상당히 지금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작품이고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부르주아가 있는데요. 이분 여성 작가인데 최고로 존경받는 여성 작가예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미국인 미술사학자를 어떻게 우연히 만나요. 루브르에서 만났나, 어디 오르스에서 만났나, 어떻게 만나서 이제 뉴욕으로 거주를 해서 이제 작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루이스 부르주아. 모마에서 이제 회고전을 열었을 때 작품이죠. 거미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아까 그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비슷하죠. 뭐 철창 같은데 이제 의자가 있습니다. 철창이라는 건 어떤 구속을 뜻하죠. 옴짝달싹하게 못하는 거고, 의자 같은 거는 편안하게 휴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의자는 어떤 걸 뜻해요? 의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통 서양 미술에서 나갈 때 의자는 어떤 권위를 뜻하기도 할 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락, 휴식을 뜻하기도 있고 반대로 노동을 뜻하기도 해요. 이거는 노동에 속합니다. 이거는 의사라는 게. 자, 이거 이제 거미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런 작품 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그 용산 이태원에 가면 삼성미술관 있죠. 리움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작품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 마망 이제 불어할 줄 아시는 분 계시죠? 엄마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마, 왜 거미가 엄마인가? 거미하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드나요? 거미하고 인간은 굉장히 닮았어요. 거미는 이제 그 거미줄을 쫙 펼치죠.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걸 가지고 그 곤충들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도 인간도 거미와 닮았어요. 우리가 그 모든 세계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의식이 프로젝트가 됩니다. 프로젝트가 된 게 한 번
리플렉션이 머릿속에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상당히 거미줄을 많이 닮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뭐 빌렘 플루서라고. 나중에 내가 다음 강의 있으면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철학론은 다음에 가고. 어쨌든 거미가 인간을 닮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런 인간론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의식 구조를 거미가 비교를 한 건 아니고 이거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 거미는 모두가 이제 그 송가예요. 찬양가. 우리 엄마에게 바치는 송가이다. 그녀는 나의 최고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였다. 거미처럼 우리 엄마는 위버, 실뜨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내 가족은 타페스트리 복원 사업을 했다. 우리 엄마는 그 다음 그 워크샵 공방 책임자였다. 거미처럼 우리 엄마는 매우 영리했다. 거미가 영리하죠. 그 다음 거미들은 굉장히 모기들을 먹으면서 친절한 어떤 굉장히 프렌들리한 외모를 가졌다. 우리는 안다. 모기는 질병을 퍼뜨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모기들을. 거미는 굉장히 유용하고 보호를 해준다. 마치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엄마예요, 엄마. 이게. 엄마는 이제 식물공이었습니다. 공방에서. 그래가지고 12명 여인들하고 같이 그 팀을 짜가지고 평생 바느질만 하다가 아파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최고의 친구인 엄마가 이렇게 아프게, 아빠는 뭐 했냐? 엄마랑 여자들 12명을 가둬놓고 아빠는 음주 가무를 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아빠가 미웠죠. 그래서 아빠가 보는 앞에서 세느강에 투신을 해버렸어요. 투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살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고쳐먹었다고 했는데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그 상처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엄마를 잃은 슬픔. 그 다음에 여성을 대변해요. 그래서 60년대 이제 딱 가가지고 그 루이스 부르주아가 행동하는 모든 그 수사학과 그런 어떤 미학과 자기 어떤 조형론이 그 여성주의 운동하고 편승돼 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그리고 최고의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현대미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모범이 돼요. 그래서 거미를 보세요. 이거 우리 엄마 보호를 해주죠. 여기에 보면 알이, 수많은 알이 있습니다. 이 알들을 지켜주죠. 그 다음에 모기를 다 잡고 파리를 잡고 모든 아픈 것들, 원하지 않는 것을 다 막아줘요. 우리 엄마들은 그랬거든요. 뭐 하여튼 엄마라는 단어만 하면은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엄마를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켜라.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미만큼. 평생 직무를 짰대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아파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대미술 중에 톱3 중에 안에 드는 작품이에요. 자, 커플. 이거 보면 커플이라는 것도 보면은 다리가 있고 이제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껴안는데 이 형상이 뭐냐면 약간 우리 인분을 좀 닮았죠?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 이제 보면은 이 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일곱, 여덟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커플하면은 굉장히 대상과 대상의 그 아름다운 대상이잖아요. 사랑과 있는데, 이게 삶이라는 게 이제 8층, 뭐 한 80으로 상징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굽이 올려 들어가면서, 인분을 연상시키고, 좀, 여러 가지 그 좌충우돌, 우여곡절 같은 게 다 쌓여진 존재라는 겁니다. 커플이라는 거는 그냥 아름다운 대상, 그냥 탐미적 대상이 아닌 거죠. 인생의 쓴맛, 단맛, 모든 오욕들이 다 점철된 어떤 한 개인과 개인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플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고 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애인은 그냥 아름답고 이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살면서 쓰고 달고 인생의 오욕을 같이 공유하면서 쌓아지는 거잖아요. 마치 인분처럼 더럽기도 하고 온갖 오욕을 다 겪은 존재자들입니다. 이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시적이고 단순하면서도 모든 걸 다 말해주죠. 삶에 대해서. 이런
능력을 가진 이제 루이스 부르주아입니다. 투게더, 함께라는 거죠. 우리 또 계속 잘하는 말이 나오는데 셀프라고도 하고 서브젝트라고 하고 아이라고도 합니다. 그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 자신. 근데 이게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딱 존재를 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딱 존재를 하고 이 모든 거는 다 객관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서브젝트, 오브젝트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일반 철학인데 최근에 인간은 서브젝트, 자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있죠. 그걸 얘기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질 둘레즈도 아까 말했듯이 그랬고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인터 서브젝티브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모방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내 자아는 어제의 자아하고 내 오늘의 자아는 틀립니다.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리고 변해갑니다. 그러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나 내가 자아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호 모방적이고 상호 주관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거라는 거를 이 작품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새 최신 서구 철학들, 들레즈나 어떤 무슨 르네 지라르가 나오기 전 그 후에 이거를 이제 종합하는 하나의 실득의 자기 그냥 어머니의 특기였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작품입니다. 아주 이게 단순하면서도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빌레트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남성의 팔루스를 형상화한 거죠. 남성의 남근. 근데 이제 이게 제목이 이제 필레트입니다. 필레트가 이제 그 불어로 소녀라는 뜻이에요. 아, 이게 왜 소녀지? 남근이 왜 소녀하고 어떤 뜻이 있을까? 상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뭐지? 내가 한 20년 생각했어. 이 작품이 왜 소녀일지. 지금도 좀 애매모호한데 이게 또 명작이랍니다. 명작이라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은 플라스터에다가 라텍스 고무를 덮은 거죠. 플라스터라는 거는 석고죠. 석고에다가 이제 고무를 이렇게 씌워놓은 겁니다. 라텍스. 어떤 고무나무에 있는 유액이라는 거죠. 이거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미술사학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녀의 엉덩이하고 토르소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엉덩이뼈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거 보면은 남근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애매한 그 중간 사이에 이거를 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녀라는 거는 굉장히 연약하고 꿈도 많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소녀라는 거는 그 어떤 남자들의 어떤 성적 대상으로 대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의 팔루스가 어김없이 그 소녀에 대한 욕망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어떤 소녀를 보고 그냥 지켜줘야 되는 어떤 고귀한 존재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남성의 어떤 욕구 때문에 또 어떤 소녀가 나중에 또 태어나잖아요. 이 어떤 악의 고리 같은 악순환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떤 자연의 이상한 섭리 같은 거 이거를 이 화면을 하나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성주의 어떤 미학에서 여성주의 철학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품이에요. 남근을 두고 어떤 필레트라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석고라는 어떤 깨지기 쉬운 것, 아주 연약한 거에다가 어떤 고무라는 것, 어떤 점액질 같은 어떤 끈끈한 거가 있잖아요. 징그러운 것들, 요거를 이제 다 부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할 게 많은 작품이죠.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착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또 카라바치오라는 이제 16세기 화가인데, 카라바치오 이 사람은 그 예술가 중에서 살인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역대 한 5,000년 역사를 봤을 때 유일한 살인자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테니스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테니스 게임에서 이제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어요. 이 사람도 테니스 가가지고 선수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늘. 그러다 이제 싸움을 벌어져다가
이제 그 칼을 늘 품에 차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못 휘둘러가지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안 절벽가 감옥에 갇혔어요. 한 20m 높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바닷가로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이 사람 어디로 갔나 수소문을 해보고 찾아갔더니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랍니다. 너는 왜 여기서 지금 탈출했는데 그림을 왜 탈출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림 그리려고 탈출했습니다. 이거 그리면 다시 들어갈게요. 이랬답니다. 기괴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기괴한 사람이 뭐 최북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카라바조 굉장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인물도 잘생겼고 역시 이탈리아 사람답게 잘생겼죠. 이거 이제 엠마우스에서의 저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이거 혁명적인 그림이라 그래요. 광원을 알 수가 없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굉장히 연극 그 조명 같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전의 그림들은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광이거나 집들도 다 배경을 그려요. 뒤에도 막 여기 거울도 있고 뭐 집 배경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배경을 그냥 단일 미니멀로 그냥 쫙 깔고 그림자만 연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푹 빠져들게 만들어요.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정물들 보시면은 이 정물은 분리된 회화였거든요. 인물화에서는 정물화를 잘 안 그려요. 배경을 그리지. 근데 이 사람 역으로 배경을 삭제해버리고 정물화를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라봤을 때 이 예수님하고 이 대화 마지막 엠마우스에서 있는 저녁 그 소박하지 않네요. 사실은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저보다 잘 먹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물병 이게 지금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우리 바라보는 사람 있죠. 화가가 바라보는 방향에 그림이 여기 물속에 이제 비춥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배경을 여기 이쪽으로 집중을 시키게 만드는 어떤 발상의 전환을 만든 그림이에요. 아주 놀랍죠, 이 사람. 최고의 작가로 저는 칩니다. 이게 아주 거기 화면에 있는 예수님의 식사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좀 그런데 이 닭발 이거 발톱 자기 발톱 그다음에 여기 그 그릇의 문양까지도 너무나 디테일하고 포도잎 그다음에 석류들 사과 포도 포도에 비치는 어떤 빛까지 너무나 잘 그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어떤 저녁 뭘 드시는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다음 예수님 바로 맞은편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신비에 빠져들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건 바커스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뭐 이제 서구의 이 그림은 이제 델몬트라는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 추기경의 의뢰를 받아서 그림인데 이 모델은 그 카라바치오 친구인 음악가였다고 그럽니다. 여기 딱 보면은 이 중심은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빠져들어요. 제일 처음에 시선이 이 눈빛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에 있는 어떤 포도나무 장식들로 가다가 이 몸매의 그 미소년 같은 몸매를 바라보고 어떤 리본끈을 오른손으로 들고 있죠. 리본끈은 뭔가 어떤 묶는 거, 구속 같은 거를 이제 풀어 헤쳤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유하고 그 해방을 뜻해요. 이게 이제 딱 와인잔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작품을 보면요. 이게 우피치에 있는데 이렇게 흔들잖아요.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그러면 이게 와인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포도주가 회전하게 되잖아요. 그 회전되는 것까지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와인으로 다시 한번 빨려 들어가요. 눈, 포도나무 장식, 몸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와인잔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와인이 또 이제 많이 풍요로운 와인이 또 있죠. 그래서 와인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건배를 제안하는 거예요. 바카스가 뭔가 푸른 거 이제 해방이 됐다. 너의 이제 어떤 무장 해제를 뜻합니다.
당신의 어떤 평소 입고 있던 어떤 지키고 있던 어떤 도덕률이라든지 도덕감정에서 오늘은 좀 해방해서 같이 취하면서 바카스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열락, 쾌락, 열망으로 열망의 세계로 진입하고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외우기도 편한 델몬트 추기경이 이 그림을 왜 의뢰했을까요? 추기경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연락의 관계에 대해서 그분 종교인 대주교일수록 인간에 대한 어떤 쾌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빠져들어갔을 때 이런 그림이 있을 때는 바카스라는 게 주어졌을 때 어떤 그 눈빛과 초대되는 어떤 느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걸 보면은 나도 이 속에 들어가서 참여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연락에 빠져봐야지. 어떤 이런 감정으로 몰입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정물하죠. 근데 포도들이 이제 너무나 풍성하게 이렇게 있고 사과며 석류, 그다음에 복숭아, 여러 가지 이제 과일들, 무화과들 있죠. 이 가면에 가득 찹니다. 이 굉장한 풍요를 뜻해요. 엄청난 풍요. 나쁘지 못한 어떤 부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근데 그 그림 솜씨가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거는 이제 카라바치오가 그림을 그린 거가 유실이 되고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제 다시 이거를 카피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그 도마, 세인트 도마의 그 불신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나왔는데 상처를 이렇게 만져보는 장면인데 이런 그 도상 이코노 그 그래픽 그 도상화는 엄청 많은데 이 사람 표현만큼 이렇게 잘한 게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쑤셔봐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표정 있죠. 의심스러우면서 놀라는 이 표정을 기가 막히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여러 길 봐도. 그래서 탁월하게 이렇게 의심의 눈을 바라보고 광원은 우리 쪽에서 이쪽으로 횃불 같은 어떤 하나의 빛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두우면서도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가 실제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기적의 대상이 기적의 순간에 이렇게 참여하는 동참하게 되는 어떤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이제 성서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아주 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도마뱀을 물린 소년이라는 작품인데 여기는 도마뱀이 이제 손가락을 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놀래는 장면, 소년이 꽃을 꽂고 있죠. 특이하게도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기법은 이 물병입니다. 이 물병이 지금 우리 보는 쪽의 사람들이 여기에 비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몰입하다 보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나뭇잎도 보이고 이 창가가 보여요. 빛을 여기서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이 부분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림 자체가 아니라 여기까지 그 바깥에 비추는 것까지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2차원 평면이지만 오히려 3차원적인 어떤 공간감을 여기서 연출해주면서 또 하나 이 아파서 놀래는 앙증맞은 소년,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도상이죠.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모섹슈얼리티로 해석하는 어떤 미술사가 또 많은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물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의 아픔. 소년이 놀래서 도마뱀에 물려가지고 아픈 그 순간의 사건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쪽에 비춰지는 고요한 정막의 세계가 대비가 됩니다. 굉장히 동적이고 긴박스러운 어떤 하나의 순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적막하게 빛이 들어오는 고요한 상태, 그 대비를 이루면서 이런 어떤 3차원적인 공간감을 이 하나의 화면으로 다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놀라운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어려운데요. 세븐 옥스 오브 머시 이게 이제 딱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천사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이게 예수님 같은데요. 이 여자가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여자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다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 횃불에 의지해서 모든 광원이 다 비춰집니다. 이 횃불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하나, 둘, 셋, 네 명의 남자, 그다음에 옷을 벗은 남자. 도대체 뭡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구도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뭔가 스토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 자비의 7가지 일들이라는 건데 이게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양의 이제 벽언 같은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헤브류 신화, 헤브류 어떤 성서에 나오는 것들, 우화들 이게 이제 합쳐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7가지 아름다운 선행 같은 게 제일 처음에 Bury the dead, 시신을 묻어라. 그래서 이 시신을 묻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횃불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 시신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묻기 위해서 오고 있죠. 그 다음에 비지터 프리즌, 비지터 헝그리.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감옥을 방문해서 수감자를 방문해서 먹이를 주어라. 이런 전통이 서양에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죠. 수감자를 방문해서 젖을 줍니다. 이건 이제 로만 체리티라는 어떤 서구의 어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그 굶겨 죽이라는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딸이 몰래 로마의 자선이라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젖을 이렇게 아빠 몰래 딸이 먹입니다. 아빠한테 굶기지 않으려고. 그게 이제 로마의 이제 아름다운 우리로 보면은 무슨 효행 열전 같은 스토리죠. 서양에 그런 게 있는데 그 장면을 여기서 따와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또 하나 Shelter the homeless. 그러니까 집 없는 자를 집에서 쉬게 해줘라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세 번째 사람이 필그림, 어떤 순례자랍니다. 이 순례자가 이 사람은 인키퍼, 여관 주인이에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 순례자, 순례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신자를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Clothe the naked,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줘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이 뭐더라 저 사람이 이름 잊어버렸다. 하여튼 유명한 성인인데 기독교 성인인데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 절름발이 거지예요. 자기 이제 윗옷을 반절을 찢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입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Visit the sick,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방문하라. 이 사람이 또 하나 이 절름발에 대한 인사를 또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있는지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약간 이제 돈도 환납해주고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마른 사람, Refresh the thirsty,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이 삼손이랍니다. 삼손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말 말고 뭐가 있죠? 망아지, 노새, 당나귀의 턱뼈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이 삼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목을 축입니다. 이 죽으면 하면 7가지 좋은 선행들이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천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가 이걸 굽이게 살피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의 화면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7가지 선행의 모든 게 압축돼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해야 되고 제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7가지 스토리를 다 곱씹고 나서 보면은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인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원 하나로 이 천사들의 이 근육진 팔과 아름다운 모습과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천진난만한 거, 그 다음에 후드덕거리는 날개의 어떤 움직임들,
그다음에 7가지 스토리들, 그다음에 이렇게 젖을 먹는 배고픈 도인과 그 선량한 처녀, 그다음에 이제 안진뱅이, 절름발이 어떤 거러지를 이렇게 선행으로 베푸는 아름다운 우화들, 이게 한눈으로 이제 보이게 되면서 그 아름다움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탄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볼 건 이제 wolfgang 라이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미술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인데 꽃밭에서 뭔가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그 시골에 살았는데 옆집에 화가 한 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명 화가가. 근데 어렸을 때 이 사람한테 노자를 가르쳤대요. 동양에.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사람이 이제 한문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 빠져서 인도로 이렇게 체류를 해서 인도에서 힌두랑 어떤 베다, 불교 이런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알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팍툼이라는 게 있고 나툼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팍툼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그래서 여기서 팩토리의 어원이 여기에요. 공장의 어원이 팍툼이 있습니다. 라틴어에. 그 다음에 우리가 팩트라는 거 있죠. 사실. 이것도 여기 팍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라는 건 너 팩트만 얘기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할 때 사실은 틀린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정보예요. 그래서 틀릴 수가 있죠. 팩트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다툼은 뭐냐면 여기서 신이 우리한테 주어준 거. 그래서 데이터라, 그다음 다이어티, 신성이 다이어티잖아요. 심지어 디바인, 이것도 여기서 나서 다툼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2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배가 있죠. 이건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어떤 역사성, 방향성을 뜻해요. 황금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이라는 거 문명도 보면은 쌀이 있는데 인간이 쌀을 만들 수 있습니까? 농사는 지을지언정 나툼을 우리가 이용을 하지 스스로 팍툼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역사라는 게 그렇죠.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명, 역사라는 것을 할 때 늘 하나님이 주어준 거, 신이 우리한테 내려준 거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주어준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거를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완전 집이죠. 집도 석고로 만들어낸 틀인데 그 중에서 우리 문명을 상징합니다.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툼, 그거를 팍툼으로 만들면서 살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해서 먹고 살고, 우리가 공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거를 쓸 뿐이죠. 변경해가지고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머지는 뭐가 없어요. 모든 거가 그래요. 이 모든 거, 이 문명, 미술관 이런 거 아무리 잘 지어도 우리가 농사가 안 되면 우리는 다 멸망하죠. 하나님이 주어진 거 가지고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를 이 화면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집도란, 이 엄청나게 쌓아온 이 집이라는 것도 결국은 팍tum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신이 주어진 질서, 이거를 흐트러뜨려서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화면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꽃가루를 채취했죠. 그 꽃 자체, 꽃가루 자체를 채취해가지고 뿌려놓습니다. 아주 아름답죠. 이 노란 어떤 평면, 단색화, 표면처럼 이렇게 있는데 부르면 사라질 것 같고 흩어질 것 같은 이 화면 자체가 바로 신이 주어진 거.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감과 어떤 우리의 테크닉으로 뭘 그려도 하나님 자체가 주어진 어떤 다툼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또 그렇죠. 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데이비드 해먼스, 흑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블랙 브루스 나우만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거러지 같이 살다가 최근에 떴어요. 그래서 모마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발굴한 건 이제 마이크 켈리라는 사람인데, 데이비드 해먼스, 이제 석탄입니다. 석탄에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이 이건 술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뜨겁고 노동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는 아버지를 뜻한 겁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고 굉장한 노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술병은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돈을 주거나 땅을 상속해 주거나 부를 대물림해 주거나 어떤 재주를 주잖아요. 보통은. 근데 데비드 해먼스의 아버지는 술병만 남겨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이제 술병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이제 작업실을 가봤더니 술병만 있는 거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작품을 알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 삶. 아버지가 남겨진 술병.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실존적인 작가라고 취급을 해요. 보면은 서양 작가들 여태까지 쭉 보셨지만 거미를 만드는 마망의 루이스 브루즈아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고 모든 작가가 자기 삶을 자기 어떤 실존을 얘기해요. 물론 아까 봤던 카라바초는 다른 케이스지만 자기 삶에서 나왔던 거 자기 실존만을 화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마이크 켈리라는 작가가 있는데 마이크 켈리는 디트로이트 출신이에요. 엄마가 이제 공장만 있으니까 엄마가 한밭집을 한다고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밥을 주러 가요. 그러고 이제 디트로이트가 너무 험한 동네니까 마이크 켈리를 가두고 잠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걔한테는 이제 무슨 잡지들 주고 음악 듣게 하고 밥만 차려주고 간 거예요. 마이크 켈리 어머니가. 근데 마이크 켈리 디트로이트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러스트 벨트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주말이 되면은 싸구려 와인하고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이렇게 쨍하고 이제 남녀가 눈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플라스틱으로 된 보석 반지 싸구려 1달러짜리를 산단 말이에요. 이걸 끼워줘요. 끼워주고 구원을 해가지고 무슨 애정행각을 하고 나서 또 월요일 되면 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싸구려 와인과 싸구려 보석 반지니까 금방 깨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다 여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디트로이트 강변에다 다 버려요. 버리면은 거기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 켈리는 가가지고 우리 미꾸라지 잡는 거 있잖아요. 고무복을 입고 금을 가지고 채취를 해요. 보석들을. 그래서 보석을 깨가지고 캔버스에다 딱 붙인다고요. 붙여가지고 화면을 걸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디트로이트의 어떤 실존적 모습이잖아요. 싸구려 사랑, 싸구려 미국 사랑, 러스트벨트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런 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해가지고 막 역작이라고 칭찬을 하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작가는 자기 실존, 자기 삶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술이 술을 부른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술 먹으면서 몸을 이렇게 몸에다가 이제 바니쉬, 바세린 같은 거, 어떤 안료 같은 걸 바르고 어떤 실크 여기에다가 다 문지른 장면이에요. 그냥 자기 삶의 스토리예요. 다. 이거 보면은 이제 스톤헤드. 이거 보면은 빵 터져야 되는데, 보면은 이게 돌에다가 흑인 머리를 갈아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돌대가리라고 해서 출품을 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흑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바라보는 흑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폄훼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스톤헤드라고 하면 빵 터집니다. 이게 지금 모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트에도 있고, 데이트 모던에도 이게 소장돼 있고, 유명한 작품이 아주. 근데 돌과 레게머리 미용실에서 주워온 그거 가지고 붙여가지고 스톤헤드를 한 겁니다. 이거 너무 시적이에요.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면서도 웃프죠. 웃고 싶지만도 슬프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 장면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이거 무죄라는 건데 굉장히 복잡해요. 레게머리를 뜻하죠. 레게머리를 뜻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철사로 이렇게 만들고 거미도 연상시키고
벌레도 연상시키면서 레게 머리인데 여기다가 이제 다 흑인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붙여놨어요. 근데 본드로 강력하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뚝뚝뚝뚝 나뭇잎처럼 떨어져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면은 흑인 머리가 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작가한테 이제 미술관에서, 이걸 소장한 미술관에서 다시 붙여주세요 하면 없어질수록 내 작품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흑인의 삶, 이거 연약하고 강력하게 보이고 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는 그런 흑인의 삶을 그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대구 사람들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나는 이제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대구 보면은 첼처면은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투도 그러고 남성적이고, 와 우리 형님들 끝내준다. 나도 내가 대구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 저 형님들처럼 되고 싶다 하고 사귀어보니까 오히려 더 나약하세요. 더 상처 잘 받고, 대구 형님들 오히려 서울 사람들보다 더 점잖고 프레질하고 뻘러러블하고 좀만 뭐라고 해도 오래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겉으로 본 거랑 다르구나. 마찬가지예요. 흑인도 우리가 보면 흑인들 막 무식하고 강력하고 뭐 슈퍼파일 것 같잖아. 조금만 뭐라고 해도 토라지고 잘 상처받아요. 되게 그거를 그린 겁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플래그. 자기들 이제 레게의 어떤 문양들을 해가지고 우리만의 미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흑인의 미국. 이것도 레게죠. 그래서 자메이카풍의 그 성조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녹색입니다. 녹색하고 빨간 거, 흑인의 열정, 뭐 강력함, 그 다음에 그 푸르름을 열망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 보면은 그 유럽 국기들 보면은 좀 세련됐어요. 노랑도 있고, 뭐 프랑스 국기 생각해 보세요. 빨강, 파랑, 하얀색 해가지고 세련됐고, 유니온색도 빨강, 파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사하잖아요. 독일 국기도 괜찮고. 근데 아프리카 국기들 보면은 초록색이 나와요. 빨간색이 나오고. 좀 약간 촌스러워요. 약간. 그거를 가지고 차용한 거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플래그. 그래서 우리만의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건 딱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크리스탈, 그 다음 샹들리에, 그 다음 농구대가 있네요. 자, 흑인이 샹들리에는 무조건 서양에서 보면은 귀족, 엘리트층, 그 고풍스러움의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촛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상류층 사회를 뜻하는 건데, 흑인이 상류층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농구밖에 없어요. 농구 아니면 가수, 랩,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딱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하고 여러 가지, 프로스티드 글래스, 그러니까 성에 낀 그 구슬을 채점에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성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뭐랄까, 프로즌, 얼어붙고 좀 차가운 이미지잖아요. 그 갈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의 불가능성, 하지만 손에 닿을 것 같고, 손에 닿을 것 같으면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 굉장한 욕망들, 흑인으로서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원 메소드, 온리 메소드, 이거를 바로 이거 한 화면으로 연출한 거예요. 환호를 지릅니다, 아주. 흑인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모셔갔어요. 그래서 굉장한 스타가 됐습니다. 이 첼처맨 이 사람이 이런 작품들을 하도 안 팔리니까 1달러에 팔았다고 그래, 길거리에서. 근데 누가 사줍니까? 근데 미국에는 좀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코들이. 1달러? not bad 하고 몇 개 샀대,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게 이제 수십억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미국에서 다시 태어나면은 흑인이 됐건 백인이 됐건 미국에서 한번 태어나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 죽겠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귀도 레니라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인트 세바스티안. 성 세바스찬이죠. 이 사람이 원래 로마 장교였다고 그래요. 로마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몰래 믿고 기독교인들을 도와줘가지고 그 황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황제한테 이제, 이 화살령을 받은 거예요. 네, 화살령을 딱 받았는데
사실은 머리에도 맞아야 돼요, 이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상학이 있는데 이걸 맞고도 안 죽었어요. 죽음에서 비켜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굉장한 신화화가 됩니다. 어떤 로마 시민들한테, 그리고 기독교 박해받는 기독교도들한테 어떤 희망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흑사병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화살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날아드는 것처럼 병이. 그래가지고 이걸 딱 보면은 어떤 병, 죽음의 병에서도 막을 수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세바스찬이 이렇게 추앙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 화살병에서 살아나가지고 그 황제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도 개종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황제가 열받아서 다시 정말 죽였답니다. 그래서 세바스찬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서양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장면이래요. 서구 회화에서, 서구 예술사에서. 하나는 이제 벨데베레의 아폴로가 있고 두 번째가 이거랍니다. 그래서 그 남성을 사랑하는 그 게이들의 어떤 상징이에요. 이게 작품이.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화살은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성의 어떤 남근을 상징한다는 거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몸매를 보면은 굉장히 근육질이면서도 미소년 같으면서도 너무 울퉁불퉁한 몸은 좀 보기가 싫잖아요. 적당한 근육질에 아름다운 미소년기가 있고, 이 사람이 로마의 어떤 장교였잖아요. 무게도 뛰어났고 얼굴도 아름답고,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고 환호성을 지른답니다. 서양의 게이들은. 그래서 화살을 투과한다는 것은 남성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공격성을 받아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게 굉장한 쾌락을 주는 모양이에요, 게이들한테. 저는 참고로 게이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태까지 그랬는데, 이거를 저는 어디서 봤냐면은 이 사람한테 봤어요.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인데, 일본 최고의 소설가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하여튼 미시마 유키오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뭐 무라카미, 하루키나 요시모토 바나나, 이런 급들의 작가는 되지 않는 일본의 어떠한 상징 같은 사람이에요. 일본 문학의 최고봉입니다. 노벨상은 못 받았죠. 가와바다 야스나리나 이런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결을 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일본 구구파의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이 최고의 미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미시마 유키오. 소설이나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읽어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어렸을 때, 아까 그 가면의 고백이라는 소설인데, 그 성 세바스찬의 순교를 바라보고 여기서 어떤 굉장한 흥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바스찬 그림을 그 자기 방에 벽에 붙여놓고 그거를 하루 종일 쳐다봤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뭐 자유행위를 했다고 그럽니다. 늘 그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이 사람이 도쿄대에 나왔고요. 일본에서 최고의 로크메이칸이라는 귀족학교를 나왔고 귀족 집안의 자제예요.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고 그 부인도 엄청 이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거를 가면의 고백에서 딱 고백을 하죠. 어렸을 때 그 세바스찬 그림을 보고 내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동성연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아탈란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 신화 중에 이게 이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 신화 중에 그 아탈란타 하면은 여자 사냥꾼이고 여성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달리기를 제일 잘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탈란타를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달리기로.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빠르게 달리는 나머지 얘를 보살펴주는 남자는 달리기를 얘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신탁을 받는 거예요, 여자가.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왕이었는데 아탈란타가 걱정되죠. 근데 옛날에는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그리스에서는 우통을 다 벗고 온몸을 다 벗고 나체로 뛰는 풍습이 실제로 있었어요. 역사적 기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탈란타가 신랑을 구한다. 신랑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다.
아탈란타를 이기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단지 아탈란타한테 지면은 목숨을 내놔라.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는 오지 말라는 거죠. 진짜 강력한 남자들만 모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탈란타가 엄청나게 이뻤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몰려요. 남자들이. 설마 내가 여자한테 지겠어, 달리기를. 목이 다 날아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걸 보고 히포메네스가 소식을 듣고, 아니, 겨우 여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다니 참 한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경기장에서 뛰는 거를 보고 얘도 반해요. 반해가지고, 나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어. 달리기를 이길 수가 없겠네. 어떡하지? 비너스 여신한테 찾아갑니다. 비너스 여신한테 찾아가니까, 비너스 여신이, 그러면 내가 묘책이 있다. 골든 애플을 3개를 줄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의 최고의 내 사과야. 내 사과를 너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대신 너는 나한테 기도를 잘 해주고 이 세상 모든 헤라 무슨 여러 가지 여신들이 있을 텐데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너는 얘기만 해주면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요. 그리고 출전을 선언을 합니다. 출전을 선언해가지고 준비 땅 하는데 엄청 빠르잖아요. 사과를 던져요. 사과를 던지니까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습니다. 그때 앞서 나가고 또 사과를 줍고 뛰니까 나를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던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주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의 골인 지점에 갔는데 아틀란타가 또 앞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져가지고 그걸 줍고 나서 이겼어요. 결국은. 이겨가지고 그 마지막 그 골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지마 이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렸고 이 여자는 지금 아탈란타는 사과를 줍기 바쁘죠. 이 긴박한 상황을 이 화면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엄청나죠. 네, 하여튼 이 그림도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아탈란타하고 히포메네스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못 그렸어요. 왜냐면은 수많은 도상화가 있고 주제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모든 작가들이 그렸는데 이것만큼은 어떻게 할지 오비디우스의 그 변신 이야기를 읽고 메타모포스 그걸 읽고 어떻게 그릴지 상상을 못했는데 이 사람 기도레미가 딱 해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놀라운 장면이어가지고 이것도 가져와 봤어요.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인데 보면은 천사가 있죠. 기독교에서는 날개 단 사람이 이제 천사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에로스 신이죠. 그래서 사랑의 화살을 맞춥니다. 그 에우로파의 레이프는 강간이죠. 근데 앱덕션이 맞아요. 원래 납치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근데 표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건 뭐냐면은 에우로파가 여기 보면은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있는데 이 에우로파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뻐서 이제 제우스 신이 천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에우로파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근데 헤라 여신이 부인이잖아요. 헤라가 어떤 여신이죠? 질투의 여신이에요. 제우스는 바람둥이에요. 근데 헤라는 질투의 여신이에요. 365일 24시간 동안 감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제우스가 소로 변신을 합니다. 소로 변신해서 이 마을로 가죠. 이 마을로 가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소가 그 뿔이 우윳빛의 뿔이 있고 하얀 머리털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우스 신처럼 금발의 머리털이 있다고 그래요. 하얗고 푸르르고 하얗고 빛나고 금발의 머리털이 있고 우윳빛의 뿔이 있다고 돼 있어요. 변신 이야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눈망울이 너무 선해가지고 그 숲기에 축축한 눈망울이 움직이면 꿈뻑꿈뻑 움직이면은 너무나 인자하고 아름다워서 넋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우로파가 이제 소가 있는데 너무 멋진 소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소가 있으니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소한테. 그래서 황홀경이 되죠. 그리고 꽃을 이렇게 줍니다, 소한테. 그리고 다가가요. 그리고 소를 쓰다듬습니다. 그러니 소가 이제 그 에우로파한테 이렇게 머리를 부벼요. 부벼가지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다가 이 에우로파가 급기야는 황소 등에 탑니다. 타니까 갑자기 제우스가 신나가지고 달려버려요. 달려서 이 마을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리스 연안에서 크레타 섬까지 가요. 크레타 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우스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해서 원상복귀를 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3명의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그 크레타 그 이제 유럽의 기원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에우로파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그림입니다. 또 이 장면도 여러 화가가 그렸는데 기도레니께 특이해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양 화가 있으면은 네, 오늘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 사실은 좀 더 길어요. 긴데 제가 다 빠뜨렸어요.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보면은 그 서양 그림이 있으면은 무조건 성서하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다 풀려요. 모든 작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현대 작품 같은 경우는 딱 보면서 그 작품하고 그 작가의 인생하고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종합해가지고 그걸 해석하면은 모든 작품이 다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기가 흡수하면 됩니다. 어떤 작품이어도 다 가능해요. 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그림부터 해서 대가가 그린 그림들까지 모든 거를 다 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법이 잘했냐 안 했냐, 배치가 어떻냐 어떤지에 대해서는 점차로 이제 훈련하면은 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작품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맛보면서 감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 미술사학자를 뺨치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저번 시간에 소개시켜줬던 시리 허스트베트예요. 혼자 독학한 겁니다. 혼자 깨고 하나 작품을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을 썼죠. 근데 지금 시리 허스트베트가 소설가인데 그 여성 작가의 사각형의 신비라는 책을 넘을 수 있는 미술사 책이 없다고 그럽니다. 최고의 상상과 철학으로 지혜로 꿈틀거리는 책이에요. 그 정도는 다 될 수 있다고 믿고 여기서 강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